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김선태입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3주년 기념일에 개관한 기념관은 평화의 사도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사상이 집약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대화 단절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대북 정책 방향성은 지금 더욱 아쉽고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일요포커스 오늘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기념관의 역할과 김 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 대담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우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신 정종득 목포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담 사상 최초로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개관의 의미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고 성장지인 우리 목포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개관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포 및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문화관광부, 그리고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께 감사를 드리고 목포 시민과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의 열정의 결과로 이러한 기념관이 개관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의를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아주 의원님께서는 대외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시장님은 대내적으로 이번 기념관 건립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국비 확보에 많은 예를 써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대통령께서 유년 시절부터 경계 입문하시기까지 목포에서 활동을 하셨고, 특히 일제 강점기에 북계초등학교, 목포상학교를 졸업하시고 결혼 후에 청년기에 목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누구보다도 좀 인연이 있는 데고, 또 1950년 한국 동란기에는 인민군에 체포돼서 죽을 고비를 겪으셨고, 또 1960년대는 6대 7대 국회의원에 2번 당선되셔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야당 대통령 후보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그런 또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는 목포가 성장의 고향이고 또 정치적인 고향이고 또 철학과 정신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그 업적을 선양을 하고, 또 우리 목포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목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넓히고, 또 우리 목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우리 사막도에다가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로 김대중 도서관이 있고 또 평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자료들도 많이 흩어져 있고 좀 그랬을 건데 이번에 기념관을 건립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김대중 평화센터는 이제 이호 여사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또 12월 노벨 평화상 받으신 걸 이제 기념하는 기념사업이나 학술회의 같은 걸 주로 많이 하시고요. 김대중 도서관은 이제 연세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도서관 기능이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정신, 또 고난의 역경, 또 국민의 정부에서의 이제 그 업적 이런 걸 집대성한 그런 이제 기념관이고, 또 세계적으로 노벨 평화상 기념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의 기념관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아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파란만장한 일생이 우리 한국의 현대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역사 교육의 그런 장으로서 의미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세움으로 해서 세계적인 우리 사막도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아까 다른 시설들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목포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 저도 그 기념관하고 가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께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계속 모셨는데, 그런 시설물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어떤 감정이 좀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특히 이번 우리 목포에 개관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과 함께 영원히 목포에서 사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하고 혼자 대화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념관에 가서 여러 가지 기록물, 일대기, 방금 말씀하신 밀랍 인형,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대통령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느껴서 훨씬 정감이 더 많이 갑니다. 시장님, 이번에 그 노벨 평화상 기념관 설립 위치가 사막도 아니겠습니까? 사막도로 이 기념관이 위치가 정해진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목포대학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시민들의 62%가 상징성, 주변과의 조화를 제일 선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사막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연이 많은 장소십니다. 사막도가 우리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역사와 전설이 서려들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대통령님께서는 그 학창 시절에 만호동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막도를 바라보시면서 청운의 꿈과 호연지기를 기르셨고, 그리고 이제 2008년 2월 달에 사막도 현장을 보시고 참 마음에 드시고 좋은 장소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기념관 자리로 이렇게 정해주신 목포 시민들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달산이 바라보이고 또 바다가 이게 바라보이는, 또 저희 이 배산 임수의 이제 명당 자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개관식 때 국내 인사들이 와서 보시고, 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을 수가 없냐. 그래서 이 사막도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또 대통령과의 인연,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막도가 아주 적합한 위치다,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가시기 마지막
이제 고향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의원께서 또 수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막도 이제 기념관 그 부지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혹시 기념관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 혹시 안 하셨습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안내를 받고 네. 사막도를 김대중 대통령 네 분께서 함께 가셨는데 물론 이난영 선생 묘소에도 참배를 했지만 그 장소를 둘러보고 아주 흡족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년만 더 사셨으면 오늘 글쎄요. 보시고 또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자, 이래 기념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기념관 건물이 5대양 6대주를 상징한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께서 전시의 주요 컨셉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된 컨셉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철학과 사상의 제일 포인트가 민주주의, 평화,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1, 2 전시관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사유, 또 노벨 평화상을 왜 받아가시고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한국의 인권,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했냐 이런 점을 이제 주로 이제 포인트가 돼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전 시간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역경 일대기를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5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큐멘터리하고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실감나게 흥미롭게 그 당시에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그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1901년에 노벨 평화상이 생겼는데 100년째 되는 해에 받았어요. 그리고 순서로는 이제 81번째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역사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최신 IT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전시물하고 전시 시설들을 시각적, 체험적으로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나도록 했고, 특히 학생들한테 역사 공부의 산 체험장으로 막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설물들 저도 봤습니다만 아주 생각보다 더 많은 전시물도 있고 아주 잘 꾸며졌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전시 공간 중에서 정말로 이건 꼭 보고 가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현관에 이제 영상실이 있습니다. 영상실에 한 2, 3분 정도에서 대통령님의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요약해서 그 영상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3 전시실에 그 5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6.25 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신 것은 저번에 박영께서 또 저한테 그걸 좀 추가한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4번 그러니까 일본에서 납치돼 가지고 호텔에서 그 살인당할 그런 했던 거, 현해탄에 또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트럭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시려다 만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 이런 그 일대기를 드라마,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그걸 꼭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전시실을 지나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이제 대통령 책상에 사진하고 오록이 있는데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누르면은 그게 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가 골라가지고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이제 사진을 딱 찍으면은 그 사진이 촬영돼가지고 그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이메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자기 이메일로 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아주 귀중한 체험거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전시관 1층 로비에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타셨던 그 리무진 승용차 있거든요. 그 의원님께서 기증하셨다면서요. 그 사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대통령께서 평소 타시다가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이호 여사님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호 여사님께서 저한테 타라고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특수 제작된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황송하고 그래서 제가 기념관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선관위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증한 것이 아니고 김대중 평화센터 이호 여사께서 직접 목포시에 기증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거기 전시품을 보니까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 그 테이프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동물 관련 그런 걸 많이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생전에 계시면은 제가 모시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그냥 앉아버리셔요. 그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보시는데 특히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동물, 특히 사자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미국에서 테이블을 제가 많이 사다 드렸는데 그걸 동교동에 보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럼 그게 기념관에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시관에 여러 가지 그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은 또 조금 더 많은 이 전시품 확보가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4,830점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 일부만 지금 그 전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도서관, 노벨재단, 뭐 이런 데서 이제 기념품을 이제 유품을 받았고 특히 그 이호 여사께서 귀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던 사저의 유품을 131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이호 여사께서 동교동에서 사용하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용품이라든지 유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기념관에다가 기증을 해 주시기로 했고, 또 외국 대통령 기념관들하고,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관련된 또 사료를 또 좀 확보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기념관에 있는 중에서 몇 가지 좀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전시품을 말씀을 드리면은, 노벨 평화상 기념 메달하고 상장, 또 대통령 학창 시절의 학적부, 그 다음에 이제 정기 활동하면서의 연설문, 옥중 서신. 옥중 서신은 이제 그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망명시에 사용했던 그 사무실 직기, 그 다음에 생활 소품, 그 다음에 대통령 재직 시에 사용한 소품, 또 저작 도서 한 50여 권, 그리고 특히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실 때 입으셨던 턱시도하고 한복, 막 이런 것하고, 또 이제 그 대통령 그만두시고 그 투석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그 투석기를 또 그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국민이나 시민들부터 더 기증을 받고 또 보관 중인 것을 그때그때 교체 전시를 해서 시민들께 아주 풍부한 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념관이 전시품만 가지고 운영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품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라든가 사상을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사상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권, 평화 이런 걸 가장 먼저 들 수 있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정신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고 서민 경제를 위해서 대중경제 그리고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햇볕 정책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도 남북이 이렇게 대치돼 있고 북한 핵 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북한에 쏠려 있는 이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햇볕 정책은 바로 화해와 용서, 협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념관을 중심으로 현재는 학술회의 같은 것을 김대중 평화센터나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영원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텐츠를 보강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남북 정책에 대해서 김대중의 철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국민의 정부였죠. 그 서민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가 바로 이제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념관을 가서 보니까 1971년도인가요? 예. 그 강원도 황지에서 성명서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제일 첫 번째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노동운동이랄까? 노동계를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장면 정부에서 유일한 원외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이때 잘 아시다시피 사상계라는 월간 잡지가 참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고 장준하 선생이 발행했던 건데 거기에 노동정책에 대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노사의 협력, 노동자 권리 보장 이런 문제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노동운동의 체계적 정리를 맨 처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복지 요즘 와서는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모두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실제로 시나 도나 정부에서 복지를 강조하지만은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가 났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때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역사상 맨 처음으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나라 복지에 대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장님? 지금 DJ의 평화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화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이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의 평화정신을 이제 저희 기념관에다가 어떻게 이제 전시를 하고 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2전시실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어떤 사유로 수상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이 철학을 이제 어떻게 담았는가 하는 걸 이제 저희가 그걸 주안점으로 했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만 노력하신 게 아니고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 아웅산 수지라든지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컴퓨터에 담아가지고 누르면은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전시실에서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재 정권에서 하여간 엄청난 탄압과 해이를 물리치시고 불굴의 그 신념을 평생의 신념을 지키셨어요. 그런 이제 그 신념을 지키신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신념을 지키셨다 하는 점을 그걸 좀 많이 부각을 시켰고, 그런 한편 용서와 화해, 자기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전직 대통령들을 다 용서하시고, 특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참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이야기가,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정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정신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제4전시실에 이제 그 국내 정부 업적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특히 남북 화해,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 정책의 기반을 그때 이제 닦으셨거든요. 막 이런 정신들이 그 대통령의 평화 정신이고, 그게 우리 기념관에 깔려 있는 정신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6.15 남북 공동선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대통령을 수행하시고 직접 평양을 다녀오셨는데, 요즘 조금 많이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무엇인지 이 자라나는 이제 어린 세대를 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이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다는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선언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하지 말고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나가자. 이렇게 하다가 몇십 년 후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면은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심은데 가장 의미를 둬야 되고, 전쟁을 없애자는데 합의한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셨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는데, 그때 의원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바로 옆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공식 수행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내려서 도열에 있었고, 이제 북한 의전장이 올라가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내려오는데요. 막연하게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는 기대했지만은 전혀 어떤 확정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는데, 제 눈에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배가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두 분이 상봉할 때 그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참 반세기 만에 양 정상이 저렇게 만나는구나 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말로 형과 아우가 만나는 것 같은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저는 그때는 못 들었어요. 어떻게 북한에 그 빨간 꽃사슬, 그걸 들고 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든지 흥분돼가지고 뭐라고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상적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적국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을 했고 또 38선에서 대치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도착을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서 있는데, 북한군 의장대 대장이 인민군 총사령관을 대신해서 신고한다고, 소위 말하는 군대식 신고를 하고 의장대 사열을 했어요. 이걸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 적국이었던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초대소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이 대통령님 참 겁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양을 대통령님이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민족은 뿔 달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형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죠. 그때 의원님께서 내 곁에 있어주 부르셨습니까? 만찬장에서? 그러셨죠? 이제 헤어질 네. 오찬장에서 네, 네. 술들을 많이 마셨어요. 네. 많이 마셔서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지원 장관 선생, 내가 남쪽 출판물, 북쪽에서는 책을 출판물이라고 하는데 많이 읽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외국어를 쓰느냐? 자주성이 없다 하고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래 얘기가 나왔고 자랑스럽게도 저한테 한번 노래를 해라 해서 나가서 제가 내 곁에 있어주를 한번 불렀어요. 네. 그랬더니 저에게 외국어 쓴다고 그렇게 비판하던 김정일 위원장 입에서 앵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저는 남북 관계는 남쪽의 눈높이로 북쪽의 눈높이로 바라봐서는 해결을 되지 않는다. 저렇게 큰 소리나 치고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북측이기 때문에 민족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느껴서 저는 지금도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앵콜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예.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누가 노래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안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거기는 이제 배우도 배우, 공훈 배우, 인민 배우 이렇게 인민 배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장관 선생은 인민 예술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고의 예술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북한을 갔을 때 그 김정일 위원장에게 왜 인민예술가 증명을 주지 않느냐라고 제가 따지듯이 물었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김용순 비서가 우리 북쪽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증명입니다. 이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사는 모습을 그러한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위대한 인민 예술가고 제가 이렇게 대답해서 저도 영광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북한 몇 번 갔다 오셨죠? 예, 5번 다녀왔습니다. 예, 예.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06년에 이제 목포시장 재선돼 가지고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이제 2006년도에 2번, 2007년도에 2번, 2008년도에 한 번 이렇게 다녀왔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제 민간 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22개 시군하고 전남도 또 전남교육청이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매년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동안 이제 그 채소 재배 온실을 한 10개 동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발효 콩공장, 그걸 이제 지어줬고, 그 다음에 빵 공장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3가지 사업을 했는데, MB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남북교류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그쪽 우리 상대 카운터파트를 만났는데, 거긴 남북 화해협력 부위원장인가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갈 때마다 그 부위원장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표가. 그래서 이제 3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우리 목포에 왔어요. 그때 우리 6.15 기념 행사 때 목포 기념식에 왔고 그런데, 또 이 방송이 혹시 이북에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자꾸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니까,
그 제 파트너들 말씀이 근데 제가 이제 좀 뭐 질문을 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평양 중심부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벽돌 해가지고 어떤 것은 마감을 세멘트로 몰탈로 마감을 안 한 데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세멘트로 마감을 했는데 페인트를 안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마감 공사 조금만 돈 들이면 할 텐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페인트가 없으면은 우리 그 지금 남북 협의회 때 페인트 공장을 좀 지어달라든지 또 뭐 페인트 좀 보내달라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 카운터 파트 된 그 부위원장 말씀이 시장 선생 이거 한두 가지가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누가 듣는 이야기 아니고 자기하고 나하고만 이제 버스에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나만 우리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이제 바라고 있구나.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걸 다 알더라고요. 알고 우리가 이제 뭐 수해 났다든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서 좀 지원해 주면은 그것이 옛날에는 처음에 나갈 때는 한국에서 보낸다는 표시를 안 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저희들 갈 때는 보니까 다 그 표시가 있더라고요. 있고 뭐 남한에서 이렇게 해준 것이 고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민간 교류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민간 교류가 됨으로 해서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실천되지 않으면서 지금 금강산 관광 중단 또 개성공단 폐쇄 이런 일련의 사태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 다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 남북 대화가 실현되려다가 이제 다시 무산됐는데요. 이건 미국과 중국, 나아가서는 일본까지 북한과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써 그 상징성을 보여주면은 김정은도 움직여질 것이고 또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좀 이런 게 좀 없잖아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번만 하더라도 국민이나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소신을 지켜가지고 북한 김정은이 꿇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조금 시각차가 있겠지만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만 나서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경주해서 햇볕 정책을 설명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앉으시면은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돕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반도 정책을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이 주도권을 행사한 계기가 됐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무척 아쉽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개관식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달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다가 나중에 무산됐거든요. 네.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행사 4일 전까지도 오실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제 청와대하고 정무적 차원에서 이제
접촉을 했고, 저희 목포시에서는 이제 청와대 측하고 이제 행정적 차원에서 쭉 이제 접촉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돼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북 이 회담이 이제 재개가 된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이게 오히려 우리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는데 아주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내거는 그 협상 조건에 개성공단 정상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이 세 가지만 하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 6.15 공동선언하고 7.4 공동성명을 공동 행사를 갖자.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정부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 남북회담이 이제 이번에 이제 무산이 됐고, 나중에 뭐 박 의원께 이제 알아봤더니 그 공동행사 그 조항도 상당히 그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대통령께서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오신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정현 수석을 그동안 또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이 수석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이정현 수석이 직접 참석을 했고 또 당일날 대통령께서 축하 하안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벨 평화상 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남북 관계 정상화를 시키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어느 정도 또 합치가 되고 또 국민 그 대통합 정책하고도 부합이 되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동교동에 가서 이제 대통령도 뵙고 두 분 관계가 참 좋았고요.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직하실 때 대통령으로 정부 200억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개관에 대해서 흐뭇하게 뭐 생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관식 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이호 여사님 그 기념 식수를 현관의 양쪽에 두 군데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날 이호 여사만 이제 기념 식수하고 대통령 그 식수할 자리는 그대로 나무하고 보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기념관에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목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남북 사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은 오신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아까 이제 시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오셨고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참석을 하시고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온 것과 다름없는 만큼 그런 성황리에 마치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왕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호남에 대한 또 적극적인 관심이랄까 이런 걸 또 표명해 줬으면 하는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행사를 하면서 여권과의 어떤 그 호남과 여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정현 홍보수석과 관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사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때 얼마나 많은 호남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목포에 오셨으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국민 대통합의 상징적 의미도 있었을 텐데 이우야를 불문하고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정현 홍보수석은 제가 기념관에 이사를 좀 맡아달라라고 했더니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이호 여사께서 이사 선임에 대해서 직계 가족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공개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김무성 전 대표에게도 제가 요구를 했더니 회의 승낙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긴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대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통합해서 잘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면으로도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요즘 그 국정원 게이트 선거 개입 그하고 그다음에 또 그 NLL 뭐 포기하고 하는 이 발언들이 또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그 의원께서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요거 가지고 그 뭐라고 막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이 심리 작전국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이나 아고라 것은 다 파기를 하고 오유라는 사이트 것만 남겼는데도 그게 5천 건입니다. 그제 YTN에 의거해서 또 2만 건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73개만 소위 보수들이 종북을 비난하는 그런 평상적인 글이고 국정원 직원 9명이 올린 글인데 그것이 뭐가 대선 개입이냐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SNS의 특성상 저도 제 트위터 팔로워가 11만이에요. 제가 글을 올리면은 11만이 보고 그분들이 다시 리트윗 하면은 수백만한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중간 발표를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따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원내대표 간에 검찰 수사가 끝나면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또 이번 6월 국회에서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도 싫고 경제민주화법도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은 했지만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들고 나와서 국정원 1차장이 비밀 문건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럼 열람을 했으면 그걸 공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공표를 해가지고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법을 6월 국회에서 하지 않으려고 NLL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들고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이정현 홍보수석,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 여권 인사들이 그 이사진으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기념관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기념관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독립재단으로 운영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배경입니까? 노벨 평화상 기념관 재단을 지금 이제 발긴 총회를 지난 5월 20일 날 갖고 지금 이제 설립을 이달 말까지 등록을 해서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 기념관 재단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정신을 이제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도 해야 되고, 뭐 토론회 기념 추모 사업도 기념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외국 뭐 초청 인사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추산해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운영비만 해도 1년에 8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단을 만들 때 그 재단 구성 멤버를 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각계각층의 여야 지역을 망라하고 그런 사람들을 재단 이사로 모셔가지고 모금을 해야 되겠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정경련에서 400억 원을 지금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 전국적으로 비중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단 그 발기인대에서는 20명을 이사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18명이 발족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뭐 장상 전 총리, 또 이제 뭐, 박성철 신혼그룹 회장, 이근식 뭐 행자부 장관, 뭐 이런 여러분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더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더 늘리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문을 또 한 20-30명을 두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이제 고문으로 되신 분들이 이제 박전 의원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는데, 김무성, 또 김석수 전 총리,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이길려 뭐 가천대 총장, 정의와 새누리당 의원, 또 김희중 대주교, 광주 대교구장, 천주교 대표로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불교 대표로 해서 이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님, 또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계각층 이렇게 또 중요 인사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금을 이제 모금을 해서 되게 이제 금년부터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1단계로 한 100억, 2단계로 해서 200억, 그래서 한 3년 내에 한 200억 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체로부터 후원금도 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제 조그만 돈이지만 또 후원금 받고 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저 전윤철 이사장이나 우리 박지원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정부의 운영비 그 보조금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런데 전상 이제 그 이런 기금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족한 돈을 우리 목포시에서 뭐 지원할 수뿐이 없지 않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무료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한 달 지나면은 입장료 수입하고 거기서 이제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거 뭐 그런 정도 이제 수입입니다. 그래서 꼭 이 재단이 활발히 활동을 해서 기금이 빨리 목표된 기금이 모금이 됐으면 하겠고요. 또 이제 이런 게 기금 모금을 위해서 이제 유명 인사, 저명 인사로 이제 이사진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또 나이 든 사람만 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 또 기획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목포 지역의 젊은 층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막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이사진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글쎄 그걸 가지고 좀 이상하게 해석하던데요. 그 현역 의원들이 참여되면은 아무래도 정치적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호 여사님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직계 가족과 현역 의원은 좀 배제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뜻을 존중했고 뭐 저희들이야 뭐 고문으로 참여를 하니까 뭐 이걸 맡건 저걸 맡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주관하시는 목포 시장님과 이사장님과 또 현역 국회의원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박지원 의원님하고 또 박준영 지사 저 이 세 사람은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왜 그러냐면 모금을 해야 되니까 도지사나 시장은 들어가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기념관의 향후 운영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여러 번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 DJ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 어떤 터전이 돼보자 지금 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포시에서 2008년부터 김대중 리더십 강좌가 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리더십 오늘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컨벤션동이 또 따로 있대요. 네, 있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거기서 이제 관련된 회의라든가 많이 학술회의, 토론, 뭐 그런 아카데미 그런 걸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리더십 강좌 이런 것도 더욱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리더십 이 강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뭐 당연히 이제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해야죠. 예. 근데 이제 2008년이 아니고요. 네.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부터. 예. 2009년도 돌아가시고 나서 맞습니다. 일주기를 기념해가지고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3년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를 했는데 되게 뭐 2달에서 한 5살 사이로 해가지고 매년 한 12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어받아서 해야 되고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는 이제 이거 말고도 세계 각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회, 토론회 하고 또 학술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제 추모 사업, 기념 사업도 평화센터나 기념 사업회하고 같이 해서 이 기념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일대기를 이제 작품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 작품을 드라마라든지 뮤지컬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외국 그 대통령 기념관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를 해가지고 뭐 또 이따가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노벨 평화상 기념관 자체를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용에 주목적을 두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보면은 그 양 건물 앞에 물이 차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겨울에는 얼음을 얼려서 아이스케이트장을 만들자. 그러면은 목포에 실질적으로 아이스케이트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마치 서울시 청합 서울광장에 아이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서울 청소년들이 즐기듯이 목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도 자꾸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김대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스케이트장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네. 그리시고 이제 이제 특히 좀 박지원 의원께서 그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가 성인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김대중 아카데미를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기간 그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벨 같이 도전 노벨상의 그런 골든벨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노벨 평화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퀴즈 게임으로 해 가지고 매달 장원을 선정해서 연말에 결선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벨 목포 평화 100일장 그다음에 또 노벨 평화상 뭐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제가 구상하고 있는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평화봉사단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민주, 평화, 인권 이 이념을 우리가 세계로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평화봉사단, 김대중 피스코 평화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노벨 재단과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협의를 해서 그걸 우리 청소년들을 청년들도 세계 각국에 파견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그래가지고 이 목포의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노벨 평화상으로서의 국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정훈 의원께서도 그 김대중 리더십 강좌에 한번 강사로 나가셨죠? 몇 차례 네, 몇 차례 나가셨죠? 그 우리가 저 역사를 보면은 세종이라든가 정조라든가 이런 그 명임금들은 자기의 어떤 확실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했을 때는 또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게 있는데 의외로 아니 또 그렇지 않은 우리 뭐 선조라든가 인조라든가 그 국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임금들을 보면은 그 이랬다 저랬다 신념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괴롭고 그러거든요. 우리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정치 지도자로서 네. 국민의 손을 잡고 반보 앞에 서서 끌고 가야 된다. 절대 손을 놓지 마라. 네. 그리고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서서 국민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 민주주의 같은 인권 같은 평화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가야 된다. 즉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하는 양심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생 동안 그러한 모략을 받으면서도 햇볕 정책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김대중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말씀을 하시긴 할 때 진정성이 보이는 것 아니냐. 눈물도 가끔씩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흔히 국민들은 굉장히 독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속극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슬픈 장면이 나오면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하면은 인간 김대중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잘못된 덧칠된 김대중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험께서 끝으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개관을 맞아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 사막도에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념관을 만들기까지 목포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목포만의 자랑이 아니고 나가서는 우리 전라남도 또 우리 호남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쨌든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우리 목포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철학이신 민주, 평화,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발전이 되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목포가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노력하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그분의 철학과 이념을 이어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목포, 전라남도가 되자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부인이신 이호 여사님이 금년 92세이십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호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민주주의의 상징에서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로 한국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의 상징이 된 인물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의 정치적 고향 목포 사막도에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짓고 그 사상을 간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로 상징하는 그의 정신을 목포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다시 세계로 전파하는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파국으로 치달을수록 떠오르는 영원한 평화의 사도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그를 기념하는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해가 갈수록 성장해 가기를 기원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